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 쿠르스크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 저희가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조만간 전선에 투입될 거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Саме тому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и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요, 북한군은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러시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그림을 보면 지난 8일부터 13일간 북한 청진과 함흥 지역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러시아에서 2주가량 현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쿠르스크로 이동한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북한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엄 총장님, 나토도 북한군이 쿠르스크 배치됐다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훈련 중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전선에 투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8일 날 우리 국가정보원이 처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병력 수는 좀 숫자는 다양하지만 1,500명, 3,000명, 5,000명, 오늘 아침에 이제 미치에서 10,000명까지 연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병력이 일단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1차 적응 훈련을 마치고 다시 쿠르스크 지역까지 이동하려면 수천 킬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전에 북한이 선발대로 일부 병력을 미리 쿠르스크에 보내서 현지 적응 및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일부는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발대가 갔을 만한 시점은 아직 확인된 건 없으나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10월 달이 아니라 훨씬 수개월 전에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본대 병력이 오늘 언급된 것처럼 10,000명이라고 하면 그런 본대 병력은 군대 이동할 때 그들이 그냥 처음부터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앞부분에 선발대가 움직여서 본대가 주둔할 지역부터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선발대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먼저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파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실장님, 네. 폭풍군단 어떤 부대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968년도 1월 21일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제 김신조 일당이 내려온 것이 1.1 부대입니다. 예. 특수전 부대가 이제 1969년도에 들어서서 특수 제8군단으로 이제 편성이 되죠. 그랬다가 1991년도에 폭풍군단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예. 그것도 이제 제11군단으로 재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시리를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예. 보면 최민식, 김윤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 부대가 폭풍군단을 모티브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들이 속한 부대가 바로 저 폭풍군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월 1일부로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군종이라고 그러면은 육군, 해군, 공군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군종이 5개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아하. 그래서 2017년도 1월 1일부로 특수작전군이 편성이 되면서 그 이하에 지금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제11군단, 해군 특수여단, 해군의 이제 특수부대, 공군의 특수부대를 다 통합을 해서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영화 쉬리에 나왔던 그 부대, 북한군이 폭풍군단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엄 총장님,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한 정황, 그런 감청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거든요. 북한군이 지금 현지에서 느낄 만한 고충이랄까요? 애로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그 SNS라 이런 데 보면 그 러시아군끼리 뭐 통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청이 되었는데요. 북한군을 되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북한군의 입장에서 러시아에 처음 가본 북한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 새로운 지형이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쿠르스크의 평원 지역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니까 모든 게 생소하고 두 번째는 전투 방식이 기존 그 남북이 전쟁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드론을 이용해서 특히 1인칭 드론을 포함한
드론이 완전히 전성기를 누르는 그런 전장터인데 예. 북한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투 방식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북한이 실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과 러시아 군인이 구분이 안 됩니다. 생김새나 외모 또는 뭐 사용하는 언어가 같기 때문에 북한군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이 옆에서 일일이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앞에서 그 소총 방아쇠를 당겨야 할 적군이 우크라이나 군인지 러시아군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아하. 북한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전투를 수행하면서 개인이 닥쳐야 될 곤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 가서 상당한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아마 스스로 전쟁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공포감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병력들을 지켜줄 만한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이 피하 식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 실장께서 보실 때는 북한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클 거라고 보십니까? 그 피해 정도는 이제 보긴 해야 되죠.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엄 총장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북한이 늘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익숙해진 데는 산악지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에 투입되는 지역은 이제 대평원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가 뭐 대평원이죠. 자기네들 국기에 보면 밑에는 이제 미를 상징하는 노란색,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게 우크라이나 국기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쿠르시크 지역도 대평원인데 그 지역은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숲도 없고 산악도 없고 산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참호전처럼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참호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평지에다가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지금 드론을 많이 생산해내고 가장 성능이 우수한 드론을 생산해내고 특이한 드론을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저 우크라이나 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저 우크라이나가 아마 드론을 이용해서 저렇게 전선에 투입된 북한 군들을 아마 소탕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북한군의 피해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북한군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 김 전 대변인님. 그러면 북한군은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파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를 얻을 만한 게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뭐 이제 추측컨대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좀 경제적 효과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사 기술적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용병 같은 경우 1인당 약 300만 원 우리나라 하나로 계산했었을 때 만여 명이라고 하면 이게 월 3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북한에는 결코 작은 액수의 금액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북한군의 생명을 돈과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 기술 부분인데 저 ICBM 기술이라든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때 러시아로부터 지금 이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전받거나 그리고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나라가 좀 이게 고려하고 잘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이 비단 ICBM 기술 등만이 아니라 이게 공군 병력들의 기술에 대한 이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북한이 공군력에 대해서 열세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오는 30일에 북한 파병 관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 전 최고께서 보실 때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는지는 담당 기구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고 예.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유엔에서는 우크라 전쟁에 군사력이 추가되는 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외교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반대와 그리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는데
실질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체화돼서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뭔가 효과적이거나 적극적인 제스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의 희화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희화화됐다.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죠. 그럼에도 논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있고요. 예.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러시아에서 대북제재위원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 연장 안 해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예. 그럼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의는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엄 총장님, 이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냥 가장 그 합리적인 방법은 외교를 통해서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이나 러시아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뭐 유엔이나 또는 그 나토 또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상 테러의 회복을 주장을 해도 북한하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의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소위 강대국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 될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Yeah, and you got. It's very dangerous. We have seen around 10,000 total North Korean troops move to eastern Russia. We have, over the last few days, seen a portion of those 10,000 groups move west closer to Ukraine.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Russia intends to use these soldiers in combat or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against Ukrainian forces in Kursk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저희가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모습,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말씀 드렸죠. 김 전 대변인님,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빠른 움직임이 미국 대선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될 경우에 이것을 평화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지금 그 어느 정도의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의 압박과 그리고 조율이 들어갈 경우에 아무래도 종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전을 앞두고 나서 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들이 막바지에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토 확장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러시아도 미국 대선을 영향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지금 그 영토를 수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군들이 지금 투입된 것까지도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